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저번에 읽어드렸던 알퐁스 도네의 세계문학 단편선 중 하나인 노 부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장 영가님, 편지 왔나요? 예, 선생님. 파리에서 왔네요. 씩씩한 아장 영감은 파리에서 편지가 왔다며 한껏 으쓱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더군요. 장자크 루소 거리가 발인지로 되어 있는 그 파리에서 왔다는 편지. 이른 아침부터 느닷없이 식탁에 기습적으로 날아든 그 편지 때문에 아무래도 하루를 다 허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들어보시죠. 친구야, 나 한 번만 도와줘야겠네. 하루만 풍자 방앗간을 닫고 당장 에기에르로 가주게나. 에기에르는 자네가 있는 곳에서 30에서 40리 떨어진 마을이니 잠시 바람 쐬러 간다 생각하면 될 거야. 마을을 도착하거든 고아 소녀들이 사는 수도원이 어디냐고 물어보게. 수도원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집은 나지막한 집인데 회색 덧문이 달렸고 뒷문에 작은 뜰이 있네. 문은 안 두드리고 그냥 들어가면 돼.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말이야. 들어가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게.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모리스 친구입니다. 그러면 키 작은 노인 두 분이 보일 걸세. 오, 노인도 아주 파파 노인. 그분들이 커다란 안락의자에 파묻혀 앉아서 자네를 향해 두 팔을 벌릴 걸세. 그러면 나 대신 노인들을 진심으로 껴안아 드리게나. 마치 자네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처럼 말이야. 그러고서 얘기를 나누겠지. 그분들은 자네에게 오직 내 얘기만 할 거야. 오만 가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실 테지. 웃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드리면 돼. 웃으면 안 돼. 알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 두 분에겐 내가 인생의 전부라네. 그런데 10년째 나를 못 보셨지. 뭔가 10년. 긴 세월이야. 하지만 어쩌겠나. 난 파리에 붙잡혀 있고 그분들은 너무 연로하셔. 만약 나를 보러 오신데도 오는 길에 낙상하실 거야. 다행히 자네가 그곳에 있지 않나. 내 사랑하는 풍자 방앗간 주인아, 가엾은 노인네들은 자네를 껴안으면 그래도 조금은 손자를 안는 것 같다고 느끼실 거야. 내가 그분들께 우리 이야기를 자주 했지. 이 두터운 우정을. 빌어먹을 우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마침 그날 아침 날씨는 기가 막혔지만 길을 떠나 걸어가기엔 적당한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미스트랄이 세게 불고 햇볕은 너무 쨍쨍한 전형적인 프로방스의 하루였던 겁니다. 그 망할 놈의 편지가 왔을 때 나는 이미 바위 사이에 쉴만한 곳을 골라두었고 거기서 온종일 도마뱀처럼 빈둥거리며 빛을 마시고 소울숲의 노랫소리를 듣는 꿈을 꾸고 있었지요. 그래도 아무튼 어쩌겠어요. 툴툴대며 풍자 방앗간 문을 닫고 열쇠를 동겨 담갔지요.
지팡이 파이프를 챙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2시쯤 에기에르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엔 은적이 없고 모두들 밭에 나가 있더군요. 뽀얀 먼지가 날리는 마을 광장의 느른 나무에서는 매미들이 맴맴 물어대고 있었습니다. 잘 자요. 너무 빛난다님. 자갈땅 한복판에서처럼 마을 회관 앞 광장에서는 당나귀 한 마리가 햇볕을 쬐고 있었고 성당의 분수 위로 비둘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이 어딘지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다행히도 불현듯 연로한 요정 한 분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기 집 문간 한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실을 잡고 있던 할머니였습니다. 나는 그 노인에게 내가 뭘 찾는지 얘기했습니다. 그 요정 할머니의 힘은 매우 강력하여 그분의 실 잡던 토리기를 조금 쳐들기만 했는데도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마치 마술처럼 고아원 딸린 수도원이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음산하고 거무칙칙한 커다란 건물은 고딕식 첨두형 현관문 위에 붉은 사암으로 만든 낡은 십자가가 달렸고 그 주위로 라틴어 글로 뭐라뭐라 쓰인 모습을 매우 자랑스레 뽐내는 듯 했습니다. 그 집 옆에 그보다 작은 집이 또 한 채 보였습니다. 회색 덧문들, 집 뒤로 뜰이. 나는 금세 그 집을 알아보았고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서늘하고 고요한 긴 복도, 분홍색으로 칠한 벽, 연한 색깔의 차양 틈새로 저 안쪽에 가볍게 떨리듯 내다보이는 작은 뜰, 그리고 널판마다 놓인 시든 꽃들과 바이올린, 이런 것들이 일생 두고두고 눈에 밟힐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스덴에 살았던 시절 어느 노업 대법관 댁에 들어간 것 같았지요. 복도 저 끝 왼편에 살짝 열려있던 문으로 커다란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어린아이 음성도 들렸는데 옆에 있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하물절 책을 읽는 소리인지가 했지요. 그러자 성이 레네오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늘가루이니 내가 저 짐승들의 이빨로 갈아줘야만. 나는 살며시 그 문으로 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방에 고요하고 어슴푸레한 분위기 속에서 광대뼈 쪽이 발그레하고 손가락 끝으로머리까지 주글주글 주름진 선해 보이는 노인이 1인용 안락은자에 몸을 푹 파묻고 입을 해 벌리고 두 손은 무릎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발치에는 푸른 옷을 입은 어린 소녀가 고아들의 복장인 커다란 케이프를 두르고 작은 베깅 모자를 쓰고 제 몸보다 덩치가 큰 책에서 성 이레네오의 생애를 읽고 있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이 낭독 소리가 온 집안에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락의자에서 잠들어 있었고 파리들은 천장에 붙어 있었고 카나리아는 저쪽 창문 위의 새장 속에 있었습니다. 큰 벽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만 커다랗게 들렸습니다. 방 전체에서 깨어있는 것이라고는 닫힌 덧문 사이로 똑바로 하얗게 내리비치며 생생한 광채와 미세한 원무로 가득한 큰 빗줄기뿐이었죠. 전체적으로 나른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 소녀는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러자 곧 사자 2마리가 그에게 닥쳐들어 개걸스레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방으로 들이닥친 겁니다. 아마 성 이레네오를 잡아먹은 사자들이 방으로 달려들었다 해도 내가 드러난 것보다 더 사람을 놀라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야말로 연극 같은 충격 효과였죠. 소녀는 깍 소리를 질렀고 소녀가 읽고 있던 두꺼운 책은 바닥에 떨어졌고 카나리아도 파리들도 잠에서 깨어났고 시계의 궤종은 댕댕 울렸고 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고 나 자신도 저기 마음이 흔들린 채로 문지방에 멈춰서서 아주 커다랗게 소리쳤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모리스의 친구랍니다. 오, 그러자 가엾은 그 노인은 2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더니 나를 껴안고 손을 꼭 잡고 어쩔 줄 모르며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세상에 이러는 모습을 만약 여러분이 보셨다면 노인 얼굴의 주름살 하나하나까지 모두 환히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발그레레한 노인이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이 양반아, 이런. 모하메드! 그러더니 저 방 끝으로 가며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생쥐들이 후다닥 튀어 달아나는 소리가 나더니 그분이 마네트였습니다. 리본 매듭으로 장식한 보닛을 쓰고 카르멜 수녀복 같은 긴 옷에 옛날식으로 나를 존중하는 뜻에서 자수 손수건을 한 손에 꼭 쥔 그 자그마한 할머니보다 더 어여쁜 모습이 있을까요? 가슴 뭉클해지는 일. 내외부는 서로 꼭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머리를 둥글게 에워싼 가방을 타래를 쓰고
노란 리본 매듭 장신만 만다면 마네트라 불러도 될 것 같았으니까요. 단 한 가지, 진짜 마네트 할머니는 인생 울 일이 많았던 것인지 할아버지보다 주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할머니도 고아원에 소녀 하나를 곁에 두었는데 푸른색 케이프를 두른 그 아이는 잠시도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고아 소녀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 중에 가장 마음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메트 할머니는 들어오면서 내게 정중히 절부터 했지만 할아버지가 그 인사를 중간에 한마디로 중단시켰습니다. 모리스 친구래. 그러자 바로 할머니는 바르르 떨며 울고 쥐었던 손수건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빨갛게, 아주 빨갛게, 할아버지보다 더 빨갛게 상기되었습니다. 이 노인네들, 핏줄 속에 피라고는 한 방울밖에 없었으면서 조금만 감격했다 하면 그 피는 다 얼굴로 몰리니 말이죠. 어서 이사 좀. 할머니가 자기 곁에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덧문 좀 열어봐. 할아버지가 자기 곁에 소녀에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각자 한 손으로 나를 붙든 채 두 노인은 종종 걸음으로 나를 창문까지 데려갔는데 나를 좀 더 잘 보려고 창문은 활짝 열어젖힌 상태였죠. 우리는 두 노인의 안락의자에 가까이 가서 나는 두 분 사이에 접이식 간이의자에 앉았고 푸른 케이프를 두른 두 소녀는 우리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질문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걔는 어떻게 지내나요? 무슨 일을 하지요? 여긴 왜 안 오나요? 만족스럽게 지내긴 하는지. 어쩌고 저쩌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말이죠. 멍멍? 파인애플님 어서오세요. 난 내 친구에 대해 알고 있던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다 얘기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은 당돌하게 지어내기도 하면서 특히나 그의 집 창문은 잘 닫히는지 혹은 방의 벽지가 무슨 색인지 그런 걸 눈여겨본 적이 없다는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 방 벽지 말씀이죠? 할머니, 파랑색이요. 연파랑. 거기에 꽃 줄무늬가 그려진. 정말? 가슴이 뭉클해진 가엾은 할머니가 남편을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참 좋은 애라니까요. 그럼 참 좋은 애고 말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말을 맡았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내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살짝 웃음을 보이고 눈을 찡긋찡긋하고 알았다는 표정을 띠고 할아버지가 내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크게 말해봐요. 우리 할머니 가는 기가 먹어서. 그러면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줘요. 부탁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잘 듣지를 못해서. 그러면 나는 소리를 높였고 두 노인 다 미소로 내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내 쪽으로 구부정하니 다가오며 내 두 눈 깊숙이 쏙쏙들이 손자 모리스의 모습을 찾고 있는 두 분의 생기 없는 미소 속에서
나는 마치 내 친구가 멀리 안개 속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이기나 하는 양 흐릿하고 너울에 쌓인 듯한 이젠 거의 포착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다시 만나보자니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갑자기 노인이 앉았던 안락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나 좀 봐, 마네트. 아직 점심 먹기 전일 거요. 그러자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두 팔을 벌쩍 쳐들었습니다. 점심 전이라고요? 세상에. 나는 이것도 모리스 얘기려니 하고 그 좋은 친구 모리스는 절대로 12시를 넘기지 않고 점심을 먹는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그분들은 내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직 먹은 게 없다고 털어놓자 어찌나 난리가 나던지요. 얼른 그릇을 차려라 얘들아. 식탁은 방 한가운데에 놓고 일요일에 쓰는 냅킨과 꽃무늬 접시들을 차려. 제발 그렇게 웃지 좀 말고 얼른 서둘러. 그들이 정말 서둘렀던 봅니다. 접시 3개가 깨지는 사이에 후딱 점심이 차려졌습니다. 맛있고 간단한 점심이라오. 마네트 할머니가 나를 식탁으로 이끌고 가면서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젊은이 혼자서 식사를 할 거예요. 우리는 아까 아침에 벌써 먹었거든. 가엾은 노인네들. 시간이 몇 시든 그들은 늘 아까 먹었다고 한다니까요. 마네트 할머니가 말한 맛있고 간단한 점심. 그건 손가락 2개 높이만큼 따른 우유, 대추들, 그리고 작은 배 모양의 자삭한 과자 하나, 에쇼데 같은 과자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르는 카리니아들이 적어도 일주일은 먹을 만한 분량이었겠죠. 그런데 나 혼자서도 그들의 양식을 다 먹어치우다니. 그러니 식탁을 둘러싼 존재들이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푸른 케이프를 두른 소녀 둘이 서로 팔꿈치를 툭툭 쳐가며 얼마나 수군거렸겠으며 저기 새장 속에서 카라니아들은 얼마나 저 아저씨 좀 봐. 배 모양 과자 하나를 다 먹어치우네 라고 혼잣말 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지.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배 모양 과자 하나를 다 먹었는데 옛날 물건들 냄새가 풍기는 이 밝고 평온한 방에서 주위를 두리번 손님 안녕하세요. 해리포터요? 해리포터는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온한 방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느라 정신이 팔려 거의 나도 모르게 먹어치운 것이라니까요. 무엇보다도 작은 침대 둘이 있었는데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요람이라고 할 만한 이 침대들이 새벽 동이 틀 때쯤 술 달린 커다란 커튼 밑에 아직 가려져 있을 때 그 모습이 과연 어떨지 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시계가 오전 3시를 칩니다. 노인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죠. 당신 자요, 마네트? 아니요, 여보. 모리스 참 괜찮은 애 아니요.
그래요. 참 괜찮은 애죠. 나란히 놓인 이 두 작은 침대를 본 것만으로도 난 이렇게 두 노인이 주고받는 얘기를 그대로 상상했지요. 그러는 사이 방 반대쪽 찻장 앞에서는 두려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찬장 맨 위칸 버찌를 증류수에 담가 놓은 유리병. 10년째 모리스를 기다리고 있고 이분들이 내게 열어 맛보이고 싶어하는 그 병을 끄집어 내려야 했던 겁니다. 마네트 할머니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할아버지는 부득부득 손수 그 버찌 술병을 꺼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마나님 앞에서 의자에 올라선 할아버지를 손에 뻗어 그것을 닿으려 애썼습니다. 그 광경을 그림처럼 그려보시죠. 벌벌 떨면서 찬장 꼭대기에 손을 닿게 하려고 기를 쓰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딛고 오른 의자를 꽉 잡고 있는 푸른 케이프의 소녀들. 할아버지 뒤에서 두 팔을 앞으로 내민 채 가쁜 숨을 내쉬는 마네트 할머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쪽으로는 열린 찻장과 그 안에 차곡차곡 높이 쌓인 적갈색 냅킨들. 그 속 은은히 풍겨 나오는 베르가모트 향내. 정겨웠습니다. 마침내 여러 차례 애를 쓴 끝에 그 술을 찬장에서 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그 술병, 그 병과 함께 모리스가 어릴 때 쓰던 도들새김이 잔뜩 들어간 오래된 은잔도 나왔습니다. 노인들은 그 잔에 찰랑찰랑하게 버찌술을 따라주었습니다. 모리스가 버찌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게 술을 따라주며 노인은 식탐 많은 사람처럼 내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이걸 먹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뭐요. 집사람이 담근 거라오. 이제 좋은 걸 맛보게 되리라. 파인애플님 잘 자요. 오호라. 그분의 부인이 만든 건 맞는데 설탕 넣는 걸 깜빡 잊으신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워낙 정신이 없어지는 법이니까요. 가엾은 마네트 할머니가 담근 버찌술은 너무 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눈을 찌푸리지 않고 끝까지 마시기는 했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를 맞아준 집주인들에게 작별을 구하러 일어섰습니다. 그분들이야 나를 붙들어 두고 참 괜찮은 그 아이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셨겠지만 해가 설핏 기울고 있었고 풍차 방앗간까지는 먼 거리여서 출발을 해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나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네트, 내 윗돌이 좀. 이분을 광장까지 바래다 드리고 싶구려. 물론 내 집 마네트 할머니는 나를 광장까지 바래다 주기에는 날이 아직 다소 쌀쌀하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죠. 다만 할아버지가 진주모 단추가 달린 스페인 담배 색깔의 멋진 외출복 상의 소매에
팔을 꿰어 넣는 동안 사랑스러운 할머니가 가만 남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금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에이, 나도 몰라. 어쩌면 그러면서 두 분은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들이 웃는 것을 보고 고아온 소녀들이 웃었고 가나리아들은 그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있는 구석에서 웃었습니다. 우리끼리 말이지만 내 생각엔 버찌 술 냄새에 모두 조금은 취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설 때는 어느새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케이프를 두른 소녀가 할아버지를 도로 집까지 모시고 가려고 우리 뒤를 멋지감치 따르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소녀를 보지 못했고 내 팔짱을 끼고 어엿한 남자답게 걷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환히 빛나는 얼굴로 마네트 할머니는 집 문 앞에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우리를 바라보며 어여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 양반 아직은 잘 걸어는 다닌다니까 하고요. 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잘 자요. 잘 자요.